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오늘 치열하고 아주 흥미로운 대화의 한가운데로 초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다뤄야 할 내용이 방대하죠? 맞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가장 날카롭고 핵심적인 지식만 쑥쑥 뽑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심층 탐구의 무대는 무려 2026년 3월 5일 현재 전 세계를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제3차 걸프전입니다. 네, 벌써부터 긴장감이 도는데요. 저희가 이 거대한 사건을 제대로 해고해보기 위해서 수많은 지정학 분석 기사, 글로벌 에너지 시장 리포트, 그리고 목숨을 건 현장 취재 기록까지 샅샅이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저 멀리 중동의 모래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글로벌 경제를 관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에까지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료들을 펼쳐보기에 앞서서 늘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죠? 그 정치적 중립성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원문 자료들에는 좌파와 우파를 넘나드는 아주 다양한 정치적 시각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특정 리더들의 행보를 두고 날선 평가들도 담겨 있거든요. 네, 미리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혹은 특정 국가의 논리를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의 역할은 이 방대한 자료들이 가리키는 객관적인 팩트와 여러 분석가들의 통찰을 있는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고 여러분과 함께 그 진짜 의미를 차분하게 뜯어보는 것, 오직 그뿐입니다. 네,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추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얽히고 설킨 타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시계바늘을 지난 2월 2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가 시작된 날이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엄청난 공습이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을 타격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아찔했던 게 단순히 최고 지도자 한 명만 잃은 게 아니더라고요. 군사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권 수뇌부가 완전히 참수된 상태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정권의 핵심 수호자인 이슬람 혁명수비대, 즉 IRGC의 수장까지 줄줄이 사망했으니까요. 이 공백이 가져온 이란 내부의 충격파가 지금 엄청납니다. 9,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를 품은 이란 현장은 지금 그야말로 극단적인 모순과 혼돈의 도가니 같아요. 현장을 취재한 기록들을 보면 분위기가 소름 돋을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죠.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밤 테헤란의 어떤 거리에서는 오랫동안 정권의 억압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은밀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폭판이 떨어지는데 파티를 열었다고요? 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바로 옆거리에서는 정권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와 통곡하면서 거대한 애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의 공기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게 바로 자스민이라는 여성의 일화였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참을 좀 멈춰 있었거든요. 그 국경을 넘은 여성분 이야기죠. 네, 테헤란에 떨어지는 폭탄의 괴num을 피해서 3월 1일에 황급히 기차에 올랐던 그녀의 탈출기 말입니다. 타브리즈라는 곳에서 기차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무려 7시간이나 갇혀 있어야 했고 거기서 택시를 잡아타고 그 험한 눈 덮인 산맥을 넘어 튀르키예 국경 도시 카페코이로 넘어왔죠. 맞아요. 얼어붙은 몸으로 국경을 넘으면서 자스민이 눈물을 쏟으면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전 그저 평범한 나라를 원할 뿐이에요 라고요. 반면에 시장 골목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상인들의 분노에 찬 외침도 들려오고요. 이 극명한 대비가 지금 이란의 얼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역설적인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수뇌부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직후에 이란 정권이 내부 결속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기 최고 지도자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누군지 혹시 보셨나요?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처럼 아야톨라라는 최고의 성직자 반열에 오르지도 못한 그냥 중간급 성직자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정통성도 정치적 명분도 턱없이 부족하죠.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1979년 이란 혁명 자체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습 왕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피를 흘려가며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왕정을 무너뜨린 게 혁명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슬람 공화국을 자처하는 국가에서 그것도 아야톨라도 아닌 차남이 권력을 세습한다고요? 이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러려고 혁명했나 하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뼈아픈 모순 아닌가요? 대체 무슨 힘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 모순을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마쿠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모즈타바는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아버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오면서 혁명 수비대와 아주 끈끈하고 거미줄 같은 밀착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아, 혁명 수비대를 등에 업었다는 거군요. 네, 즉 그의 순계는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실질적인 권력과 막대한 부를 계속해서 독점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통성 부족을 군사력과 억압으로 메우겠다는 뜻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란 체제의 취약성을 더욱 극대화시킬 폭탄을 안고 가는 셈입니다. 체제 내부도 금이 가고 있는데 밖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상황도 이란한테 끔찍하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란 방공망은 첫날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제공권은 완전히 뺏겼잖아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전투기를 단 한 대도 떨어뜨리지 못했죠. 결국 이란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미사일과 드론뿐인데 이 데이트가 좀 특이합니다. 개전 첫날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에 수백 발을 쏟아붓더니 불과 4일 차에는 발사 횟수가 수십 발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이거 이란의 공격력이 벌써 한계를 드러낸 걸까요? 원문 분석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짚어냅니다. 첫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습으로 이란의 물리적인 미사일 발사대 자체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네, 물리적 한계. 그럼 둘째는요? 훨씬 더 전략적이고 위협적인 시나리오인데 이란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고의로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값비싼 요격 미사일이 바닥날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비춤 모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그 요격 미사일 하니까 바로 화제를 전환해야 할 곳이 떠오르네요. 방어하는 입장에선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잖아요. 불똥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이웃 국가들, 바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딜레마다 여기서 시작되더군요. 네, GCC 국가들의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체적 수치를 보니까 UAE 단한 국가에만 4일 동안 무려 189발의 미사일과 941대의 드론이 날아들었어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하늘에도 수백 발의 불꽃이 튀었고요. 물론 UAE 정부는 날아온 발사체의 93%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3%면 방어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하는 거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값싼 드론 하나를 격추하기 위해 쏘아 올리는 최첨단 요격 미사일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아, 비용의 비대칭성이군요. 맞습니다. 단 며칠 만에 방공 요격에만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이 허공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더 뼈아픈 건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 심리적 타격 아닙니까? 사실 두바이 같은 곳을 떠올려 보면 중동의 화약과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적처럼 안전과 부를 일궈낸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전 세계 부유층과 러시아, 유럽인들이 전쟁과 세금 규제를 피해 몰려들던 일종의 거대한 안전지대였죠. 그런데 지금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탈출 행렬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짐을 싸든 외국인들이 수천 달러의 웃돈을 쥐어주며 택시를 대절해서 오만의 마스카트나 사우디 리야드의 공항으로 미친 듯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이 지역의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 텐션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텐션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걸프 지역 특유의 취약한 생존 환경을 봐야 합니다. 이 지역은 마실 물을 전적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1년 내내 에어컨이 돌아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 미사일이 그런 인프라에 떨어지면? 네, 만약 이란 미사일 단 한 발이라도 방어망을 뚫고 거대한 발전소나 담수화 시설에 떨어진다면 화려한 마천루로의 도시는 순식간에 물도 전기도 없는 문자 그대로 생존 불가능한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정치적 막전막후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숨어 있더라고요.
전쟁 터지기 2달 전만 해도 걸프 국가 군주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발 이란을 자극하지 말라, 공격 멈춰달라 이렇게 극구 말렸단 말이죠. 자기들 인프라가 타격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시작되고 이란이 반격하니까 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뒤로는 사적으로 미국 관리들에게 이왕 시작한 거 멈추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지정학적 심리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지금 상처 입은 맹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 여기서 어설프게 전쟁을 멈추고 철수해버린다면 걸프 국가들은 극도로 분노한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단둘이 남겨집니다. 아, 이란 입장에서는 타격하기 쉬운 걸프 국가들을 노리겠네요. 네, 이란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을 가장 아프게 압박하는 방법은 친미 성향의 걸프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훗날 이란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이빨을 드러낸다면 그때는 훨씬 파괴적인 보복이 쏟아질 거란 공포가 팽배한 거죠. 그래서 이왕 불붙은 김에 차라리 영구적으로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매달리는 거군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저 멀리 중동의 모래바람 이야기 같았다면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길 주유소에서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직접 체감하게 될 경제적 악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지갑과 직결되는 이유를 봐야죠. 네, 에너지 시장 데이터가 통제 불능이더라고요. 글로벌 경제 쇼크가 벌써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수세에 몰리자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뺐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이죠. 이곳은 전 세계 해상 운송 원유의 3분의 1,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글벌 경제의 숨통 같은 곳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해상 드론 공격이 시작되니까 해운사들이 다 발을 뺐잖아요. 해상 운송 데이터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하루 평균 51척이 넘나들던 유조선이 3월 2일 기준으로 단 5척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지구의 혈관 하나가 통째로 막혀버린 겁니다. 혈관이 막혔으니 가격은 폭등하죠. 브렌트유가 15% 폭등해서 배럴당 84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더 끔찍합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55% 이상 뛰어서 메가와트 시당 50유로를 넘겨버렸습니다. 게다가 카타르의 라스라판 시설마저 셧다운됐다고요? 전 세계 LNG 수출의 17%를 감당하는 핵심 시설인데 이게 멈춘 겁니다. 지금 아라비아 해 위에는 가스를 실지 못한 빈배 수십 척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수입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완전 패닉 상태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거시경제 타격이 얼마나 올지 궁금한데요. IMF의 경험 법칙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하면 글로벌 GDP 성장이 0.4%포인트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1.2%포인트 상승한다는 무서운 연쇄작용 공식이죠. 성장률은 깎이고 물가는 미친 듯이 뛴다는 거잖아요. 경제 악몽의 재현인데 여기서 참 얄궂은 현실이 보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는데 이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은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요? 구조적인 불평등이죠. 미국은 자체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미국 거대 에너지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봅니다. 수입 에너지가 없으면 공장 가동이 멈춰버리는 아시아나 유럽이 겪는 국가 마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아, 그래서 경제적 타격이 적으니까 미국 리더들이 저렇게 거침이 없는 걸까요? 이쯤 되니 리더들의 모순된 동기가 궁금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기저에 깔린 흥미로운 과거가 조명되던데요. 트럼프의 역설이죠. 네, 과거 오바마의 이란 개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른 나라 정권 교체하겠다는 네오콘들을 조롱했던 그가 지금 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건가요? 가장 흥미로운 분석은 1970년대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비롯된 그의 오랜 트라우마입니다. 당시 52명의 미국인이 장기간 억류당했던 굴욕을 트럼프가 굳이 이번 공습 승인하며 언급했거든요. 세계의 경찰이자 위대한 심판관이 되어서 수십 년 된 골칫거리를 단숨에 끝내고 싶어하는 노년의 조급함이 엿보입니다. 세계의 심판관이 되려는 급한 노년이라. 그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이스라엘 내 여론을 보니까 공습 지지는 81%인데 총리 개인에 대해 신뢰는 38%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가오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그가 살아남으려면 단순 방어를 넘어 내가 중동의 지도를 바꿨다라는 거대하고 역사적인 승리 선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작전명 에픽 퓨리가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은 거뒀을지 몰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출구 없는 전쟁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군사적으로 방어망은 무력화시켰지만 정작 정치적 목표, 즉 전쟁의 최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메시지가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언제 승리를 선언하고 끝낼지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건데 그 틈에 이란은 수평적 확전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대리인들을 이용해서 중동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 국경으로까지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고요. 거기다 전문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는 이란 내부의 분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란 인구의 무려 40%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제력이 무너지면 시리아식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 기사들은 트럼프가 이 혼돈이 퍼지기 전에 목표를 좁히고 조기 승리를 선언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약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계산, 미국의 모순된 개입, 이란 내부의 혼란,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방어적 딜레마까지 결국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지정학적 투쟁이 청취자 여러분이 체감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없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방대한 자료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란 정권의 약화와 혼돈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셔야 할 섬뜩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만약 이란 정권이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붕괴한다면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숨겨온 핵물질과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퍼진 극단주의 대리인 네트워크의 통제권은 과연 누구의 손에 떨어지게 될까요? 아, 정말 치명적인 문제네요. 독재 정권의 붕괴가 끝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더 큰 재앙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호기심을 늘 응원합니다. 네, 오늘 다룬 깊이 있는 분석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운이 많이 남는 주제였는데요. 다음번에도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